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 제작권 지식PD 보수입니다. 오늘 2시 예배단은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을 위한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 네,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듣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것이 항공우주 방위산업 쪽에 어떤 밸류를 주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자,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NCS 코리아의 김영호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KCI의 진시화 책임입니다. 자, 먼저 뭐 엔지니어만 다들 알고 있는 거고 디지털도 다들 알고 있는데 가운데 있는 미션,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 저거는 일반적인 시뮬레이션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미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도대체. 미션이라고 하면 임무, 작전, 미션 임파서블, 그쵸. 쓰이고 또는 어떤 시나리오 이런 거 부분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용어고요. 거기 이제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엔지니어링 업무를 한다. 거기에 이제 미션이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미션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뭐 미션 크리티컬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타스크하고는 중요도라든지 그런 면에서 완전히 다른 거네요. 레이어가 제일 높은 그죠? 단계에 있을 미션이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항공우주나 방위산업 이런 쪽은 굉장히 타스를 하기도 조금 미션이잖아요. 그 미션을 어떻게 우리가 잘 시뮬레이션하고 예측을 하고 이런데 이걸 쓰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요즘 또 이런 시뮬레이션 또 예측한다고 하면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디지털 트윈이잖아요. 네. 그 디지털 트윈이랑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은 뭐가 다른 겁니까? 디지털 트윈은 이제 어떤 트윈 말 그대로 실제 상황을 가상의 공간으로 갖고 왔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 가상의 공간 이제 미션이라고 하는 3차원 지형과 네? 이제 어떤 군사 작전 방위 산업에 필요한 플랫폼들을 포함하고 물리적 있고, 환경 다 그렇죠. 이것들? 네, 물리적인 피지컬한 모델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디지털 환경이고 그런 걸 다 포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좀 붙였습니다. 트윈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트윈은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제너럴 퍼포스의 느낌이 있다면 네. 이거는 이제 이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 이따가 뭐 잘 설명하겠지만 이 안에는 항공우주나 방위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 어떤 모델링이라든지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이 안에 인베디가 돼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이미 사람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네. 네. 일일이. 자, 그럼 이것이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이 실제로 그러면 이것이 뭐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이게 구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일단 미국과 같은 경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기반한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을 구축을 하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뭐 대회비가 많기 때문에 저희 쪽 사례가 공유되지는 않지만 네.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 적극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채기님이 아까 보니까 뭐 어떤 사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국방 쪽에 네네. 그런 것도 오늘 그러면 이 국방에 관련된 것도 막 대비가 많아가지고 막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범용적인 시나리오들을 많이 준비를 해왔고요. 일단은 저희도 고객들과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대비적인 내용을 많이 제거했지만 핵심은 그대로 다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두 분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가상의 미션에서 이제 물리적인 모델링을 갖고 그리고 이제 그 미션의 결과를 측정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신뢰 수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어떤 엔지니어링 에코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을 가능하게 하려면 일단 이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엔지니어나 뭐 작업자, 뭐 시뮬레이션 분석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갖춰야 하고, 이 미션에는 예전 과거에 육해공이었지만 지금은 우주 그리고 사이버 환경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굉장히 넓은 도메인에 대한 피지컬한 모델과 그리고 각각 컴포넌트들이 엔드투엔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기법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오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죠? 실제 방위 산업 그리고 항공우주 쪽에 이 디지털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화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대부분의 방위 프로그램들은 10년, 20년, 뭐 길게는 30년 이상 간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100을 사용하려고 했던 비용이 처음에 뭔가 잘못된 걸 가지고 계속 그 프로그램이 끌고 가다 보면은 100을 쓰려고 했는데 1000을 쓰게 되는 굉장히 큰 지출이 발생되는 그런 방위 프로그램들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국회 감사 같은 거 볼 때 항상 국방 예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방위 프로그램 초기 단계에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진단하고 검증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었으면은 이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중요도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라간 상태고요. 말씀드리면 이제 항공우주나 방위 쪽은 워낙 크니까 네. 금액이 일반 제주보다는 이게 ROI가 나온다면 되게 금방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뭔가? 기간도 길고 대규모의 자본이 그러니까요.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실제 어떤 방위 프로그램 타임라인을 봤을 때 나중에 조치되는 것보다 더 빨리 조치됨으로써 그 엔지니어링 효과를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2019년 미 국방부에서 미들 티어 애퀴지션이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도입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5년 안에 방위 체계에 대한 그 시제품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세스예요. 10년이 아니라 5년 안에? 5년 안에 나오려면 개발 기간을 대폭 줄여야 되는데 네. 이러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더더욱 이제 디지털 엔지니어링이 중요해졌고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패스트 트랙이라고 해서요. 똑같이 미국을 좀 벤치마킹을 해서 5년 안에 또 체계가 획득되는 그 프로세스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저 개발 기간에 대한 단축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를 말씀을 드리면 뭐 기존 제조업도 마찬가지지만 제품을 설계를 하고 만들고 테스트하고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었다고 그러면은 이제는 이 만들기 전에 미리 설계 단계부터 이거를 어떤 제품이 될 것인지를 모델링을 하고 가상의 환경에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내서 예측을 한 다음에 그래도 괜찮으면 그때 만드는 이 만드는 구축이라고 말씀드린 이 전 단계를 조금 더 가상의 공간으로 끌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모델링, 디지털 모델링이잖아요. 맞습니다. 모델링과 분석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저걸 많이 돌리면서 네.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네요. 네.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이제 한국방위산업청에서도 디지털 트윈을 무기 체계에 적용을 할 때 어떤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용 주체에 따라서 어떤 원칙을 갖고 어떤 목적을 갖고 해라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구체화가 되었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여기서 디지털 트윈 레벨, DTL이라고 표현된 게 디지털 트윈 레벨이고 1, 2, 3, 4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1단계, 2단계에 나온 내용들은 사실 이미 있는 상용 프로그램으로 대부분 커버가 가능한 부분인데 발전안으로 되어 있는 이제 3단계, 4단계에 나와 있는 뭐 양방향 제어 계획 검증, 4단계의 전장 정보 가시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디지털 트윈이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이 가능해야지 이 3단계, 4단계가 달성 가능할 것이다. 저희 오늘 말씀드린 이 NCS의 제품이 이런 쪽이 분명히 큰 장점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소개를 드립니다. 단순히 물리적 환경을 그대로 모사하는 버추얼 인바람먼트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말씀하신 3단계, 4단계 맞습니다. 미션 관련된. 그래서 이 저희가 말하는 NCS가 말하는 디지털 엔지니어링의 핵심은 보통 이 V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에 많이 그렇죠. 쓰이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다 이렇게. 왼쪽은 이제 만드는 단계, 오른쪽은 만든 이후의 단계가 될 텐데 만드는 단계에서는요. 일단 이 미션을 평가할 수 있는 디지털 참조 미션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이 안은 이제 컨옵스, 운영 컨셉이 나오면 그것들을 반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담고 있는 미션이 이 디지털 참조 미션이 됩니다. 네. 참조 미션을 담고 있는 참조 미션에서 이제 이 미션에서 시스템에서 포함하고 있는 리콰이어먼트,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리고 개발하는 그 과정들에 따른 모델링들을 쭉 담고 있고요. 개발이 되면 이제 오른쪽 단계로 가면 이제 실제 현물이 나왔기 때문에 테스트도 할 수 있고 테스트도 하면서 그리고 실제 좀 더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 왼쪽 단계에서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 프로토타입이라는 거에서 이제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관리가 된 이 디지털 모델은 앞으로 추후 운영과 유지 관리까지 확장이 될 거고요. 이런 방식을 했을 때 기존의 방식보다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적용했을 때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여기 디지털 트윈 프로토타입의 맨 위에 보면 디지털 참조 미션, DRM, 디지털 레퍼런스 미션인 거죠? 맞습니다. 저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 모델링을 하면서 나중에 점검에다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저기서 다 디파인 하는 거죠. 이제 비행기가 날아가면 날아갈 때 이 비행기가 어디를 날아가야 되고 연료통은 얼마를 갖고 있어야 되고 얼마 동안 떠 있어야 되고 어떤 컨스트레이트라는 이런 모든 것이 다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저게 제일 중요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엔지니어링 활동을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로키드 마틴 웨비나 자료에서 가져왔는데요. 기존처럼 만들고 테스트하고 다시 만들고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을 그런 과정을 대폭 감소를 시켜서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실제 더 적은 비용으로 많은 검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방식을 이제 문제점을 조금만 살펴보면 뭔가 제품을 만들던 어떤 뭐 항공우주나 방위산업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은 여러 역할을 하는 부서들이 나눠져 있게 되는데 각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각자의 문서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가끔씩 하다 보면은 다른 그렇죠. 동일한 제품인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약간 그 사일로 효과라고 하는 그런 나쁜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의 비전은 뭐 운영, 교육, 테스트, 설계 이런 전체 부서들이 하나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출처를 갖고 그 출처에서 기반한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 그런 환경이 구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 부서, 다양 부서들이 뭔가 업무를 하고 뭐 서로 콜라보할 때 어떤 모델을 기반으로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죠? 모델 기반으로. 모델 기반으로 하니까 어떤 오해 같은 것도 훨씬 덜 생기고. 딱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부분이 딱 거기 있는 거죠. 그렇죠. 누가 뭐래도 딱 그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니까 뭐 또 데이터의 뭐 불일치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효과는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뭐 되게 좋은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기업이 일단은 뭐를 잘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전사적인 어떤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고요. 플랫폼이 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런 체계 개발에 필요한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하나하나씩 다 디지털화가 되어야 되고 설계랑 시뮬레이션에 가는 과정, 시뮬레이션을 이제 너무 오래 걸리는 시뮬레이션을 빠르게 줄여서 데이터를 빨리 얻어낼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저 디지털 엔지니어링 환경에다가 묶어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레퍼런스 미션이라고 하는 미션을 개발을 할 때 저희가 그 미션에 들어가는 시스템, 오브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투기 한 대가 하나의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칩 레벨부터 시작을 해서 칩, 컴포넌트, 뭐 서브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미션 같은 경우는 이제 전투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지상전력, 뭐 전함이 있을 수도 있고 각각의 다 이 플랫폼들이 하나의 다 시스템들이고 이 시스템들이 이 미션에 모여서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시스템 오브 시스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 가능하게 하는 NCC 도구를 말씀을 드리면은 STK라는 제품과 ODTK라는 제품이 있고요. STK는 이제 시스템 툴킷의 줄임말이고 ODTK는 오빅 디터미네이션 툴킷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위성의 궤도에만 특화된 도구고요. 아마 대부분의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은 이 시스템 툴킷에서 아까 시스템 툴킷이 저게 제품명이지 저게 뭐 SDK처럼 제너럴 용어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 툴킷은 제너럴한 용어로 볼 수도 있고 SDK가 앞자만 따가지고 제품명으로 부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미션 모델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실제 미션에 투입되어야 되는 플랫폼들 뭐 미사일일 수도 있고 위성일 수도 있고요. 전투기일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이 각각의 플랫폼들이 갖춰야 되는 레이더, 안테나, 통신, 뭐 광학 센서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미션에 포함되어야 되는 어떤 우주 환경, 대기 환경, 지형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면서 그리고 이 미션을 모델링을 할 때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그럼 만약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집어넣고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역할을 이 NCC SDK라는 제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DK에서 저런 멀티 도메인에 대한 미션 분석할 수 있는 일단 기본적인 어떤 그 인프라나 자료는 다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런 게 없으면 사실 되게 망막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사람 입장에서. 절대 5년 안에 못할 것 같은데 아까 말한 대로. 기본적인 입력값들은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레퍼런스 미션 하는 예시를 영상으로 보실 텐데 실제
타임 도메인, 시간에 따라서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어떤 물리량이라든지 현상을 데이터를 뽑을 수 있고, 멀티 도메인이라고 해서 뭐 육해공, 우주 다 포함한 그런 미션을 구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리 모델은 이 SDK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물리 모델이 있고,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NCC의 다른 시뮬레이션 도구들을 또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SDK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다양한데, 많은 부분이 이 방위 산업이나 항공우주 쪽에 좀 초점이 되어 있고요. 실제 우주, 항공, 뭐 미사일과 같은 작전 문제, 그리고 EOIR 같은 그 광학 센서라든지, 그리고 최근에는 이 통신, 레이더 문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마치 이 방위 산업만 사용할 것 같은데, 이 비방위 산업 쪽에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토노미와 같은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항공 모빌리티, 뭐 농업 이런 쪽으로도 다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SDK는 말씀드렸던 NCC의 다른 피직스 솔버, 전자기장 솔버인 HFSS, 유체 솔버인 플런트, 뭐 구조해석 솔버인 미케니컬, 또는 MBSE나 모델 센터와 같은 그런 플랫폼 도구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SCAD와 같은 제품과도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 고리가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먼저 이 참조 미션을 잘 만들려면 그 정확한 환경, 지형과 건물에 대한 환경과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 플랫폼이 탑재되어야 되는 센서,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면 이것들을 시간에 따라 성능을 평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 시스템 레벨로 관점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드론의 예를 들면 드론도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체 시스템 모델이 구성이 될 거고요. 드론에 탑재되어야 되는 모터나 뭐 배터리 이런 것들도 각각 다 시스템적으로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CCML이라고 하는 시스템 모델링 랭귀지로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이 시스템 아키텍처 모델은 이 SDK에 있는 이 레퍼런스 미션과 연결되는 구조로 확장이 되는 것을 저희 이제 플랫폼 레벨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SDK와 NCC의 다른 제품군들과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 산업군에서 필요한 여러 솔루션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요. 우주 쪽으로 갔을 때 우주 위성에 대한 여러 솔루션들이 마찬가지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돼 있는 컴포넌트들을 잘 넣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SDK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능과, 그리고 바깥에서 갖고 와야 되는 외부 데이터라든지 라이브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노스롭 그루만, 미국의 유명한 방위산업 업체고요. 노스롭 그루만에서 NCC의 디지털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사용을 해서 안테나 패턴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SDK랑 HFSS와 같은 전자기장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그 방위산업에 필요한 미션에 포함되어야 되는 전투기랑 지상 전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했더니 실제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큰 단축이 있었고, 여러 전투원들한테 또 좋은 기능을 빠르게 제공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제임스 웹 망원경 사례고요. 아마 한 번쯤 매스컴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유명하죠. NCC에서는 그 궤도에 대한 것들을 탐지하는 목적으로 이제 SDK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망원경에서 이제 광학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NCC의 GMAX라고 하는 제품이 이 개발에 참여가 되었고,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이제 그 방위산업 항공우주에서 솔루션 구축이 필요한 6개의 필러를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체 엔지니어링, 미션,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 그리고 지상 시스템, 그리고 시스템 운영 6가지의 필러로 나눠져 있는데, NCC가 모든 솔루션을 다 제공한다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NCC가 아직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영역을 아우러서 이 레퍼런스 미션이라는 데에서 평가를 하고, 이 각각의 필러들에서 진행되는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데이터 관리, 이런 것도 저희 SPDM이라고 하는 큰 플랫폼에서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ASOC이라고 하는 신뢰할 만한 단일 정보 출처라고 하는 것들이 구축하는데 가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NCS가
이 인더스트리에 제공하는 전체적인 네. 큰 범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뢰할 만한 단일 정보 출처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가요?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이 체계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하려고 했을 때 이게 뭐지라고 했을 때 누구든지 한 군데에서 그걸 찾아서 값을 갖고 올 수 있는 겁니다. 아. 저도 그 부서끼리 다음에 그거에 어떤 정합성 보장이 되는 거고. 그렇죠. 부서끼리 이제 정보가 불일치에 발생할 상황도 없는 거고 오케이. 예, 그런 전체적인 이제 관리 시스템의 네네네. 관점에서 있는 용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을 이제 엔시스의 용어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MBSE, 모델 베이스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한 그 운영 컨셉으로 출발하는 시스템 아키텍처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이 참조 미션, 레퍼런스 미션을 개발을 하고요. 이 레퍼런스 미션은 이 레퍼런스 미션에 물려있는 여러 파라미터들, 어떤 것들이 인풋이 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아웃풋이 될 텐데 전부 다 자동화를 한다든지 최적화를 한다든지 이런 프로세스적인 부분을 구축을 하고, 또 미션에는 실제 피지컬한 모델들을 담아서 조금 더 정확한 모델링을 집어넣어야 될 텐데 그때 엔시스가 갖고 있는 각각의 피직스 솔버들을 사용한 방법론을 이 미션과 연결시켜 두게 됩니다. 여기까지 돼 있으면 끝난 게 아니라 이 전체의 최적화 어떤 워크플로우를 SPDM이라고 하는 전체 전사적인 시뮬레이션 프로세스 관리, 데이터 관리의 큰 플랫폼에 얹게 되면은 이제 아마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큰 에코시스템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전체 플로우가 만만치 않은 플로우 같은데요? 대규모 프로젝트로 수행이 되는 그런 프로세스고 대신 한 번 구축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그 구축한 조직에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또 상당한 그런 과제가 됩니다. 근데 이런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이 일반 제조업보다 항공이나 방위산업에서 왜 먼저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이유가 뭔가요? 개발하는 프로세스 자체가 그 모사라고 그래서 모듈화 되어 있는 개발도 많이 하고 모델링화 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미 지금까지 해온 프로세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내는 과제에서는 사실 저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어떻게 보면 오버페이가 될 수 있지만 방위산업처럼 장기간에 큰 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라 그러면은 저런 에코시스템이 굉장히 큰 장점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축이 되게 되면은 이런 전체 디지털 엔지니어링은 이제 개방성을 갖게 되고, 여기서 개방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조직 내에서 누구나 투명하게 관리되는 데이터의 그런 특성을 갖게 되고, 그 내부에 여러 다른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 상호 운용성을 갖게 되면서 협업성이 증가되는 이런 전체 큰 그림을 저희가 엔시스에서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네. 자, 두 번째 한번 들어볼까요? 진짜로요? 저는 이제 SDK의 확장성과 MBS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MBS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자면, MBS라는 게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어떤 전체적인 컨셉이나 시나리오, 미션이라는 게 이미 확정적으로 정의가 돼 있고, 이 미션이나 시나리오에서 내가 특정 부분을 개발하고자 할 때 다른 외적인 요소를 잘 모른다. 예를 들면 뭐 미사일 방어 체계를 하는 데 있어서 미사일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 감시 체계, 정찰 체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 전체 통합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상호작용을 분석을 함으로써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모델에 대한 평가를 어떤 분석을 통해서 그 최적화를 하거나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MBS의 핵심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시스템의 모듈화, 저희는 이제 모듈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디지털 모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각각의 부서에 있는 것들을 서로 개별적 모델로 보는 관점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별적 모델은 그쪽 팀에다 이제 맡긴다. 추상화의 이제 개념인데, 저기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기능을 수행을 할 거야라는 예측을 가지고선 전체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이 시나리오 파트 중 일부 파트만은 본인이 이제 사용자가 직접 개발해서 테스트하는 거를 이제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MBS가 뭐 이런저런 책임님은 많이 좀 만나시고 이제 말씀해 보시면 MBS가 도입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제일 힘들어 하나요?
아무래도 이제 최초에 구성했었던 그 미션이라는 게 변경이 됐을 때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왜냐면은 보통은 그 미션을 타겟팅으로 해서 각 모델들이 개발이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그 미션이 이제 변경이 되면은 그 최초에 이제 개발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던 그 모델들이 이제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초의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작성이 돼서, 그러니까 모델은 추상화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해도 전체적인 그 미션 자체는 확고히 가져가야 된다는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SDK 확장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요. SDK는 이제 엔진 오픈형 모듈 기반 구조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SDK에서 이제 단독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개발됐던 매틀랩 모델이나 파이썬 모델, 단넷 모델, DLL 수많은 이제 외적으로 SDK를 사용하지 않았던 기존의 모델들을 여기서 표현하기는 이제 디지털 모델이겠죠. 디지털 모델들을 애드온이나 플러그인 타입으로 적용을 해서 분석 시에 내 모델이 수행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 있게 SDK에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DK의 이제 MBS 활용 사례를 이제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예제로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킬체인 환경이고, 두 번째는 이제 위성 충돌 회피, 세 번째는 위성 통신 모의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인 이제 킬체인 환경 구성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킬체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킬체인이 어떤 시퀀스를 가지고 어떤 미션을 가지고 수행하는지는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킬체인이 뭐 결국 이제 적군이 우리 쪽에다가 뭐 미사일에 해당되는 겁니까? 미사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미사일을 할 때 그걸 어떻게 잘 요격하고. 맞습니다. 그 킬체인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원점 타격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뭐 발사의 위협체를 타격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국방에 계신 분들, 특히 그 미사일 쪽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해당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이제 뭐 적군을 모의하는데 뭐 텔이라든지 적군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탐지 체계, 뭐 레이더, 정찰, 위성, 요격 자산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상적 모델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된다고 가정을 하고 현재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모델은 디테일을 더 높여서 전체적 시스템을 구성한 다음에 내 유도 모델이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현재 시스템에서 어떤 결과를 낼 수 있는가, 이런 시스템을 이제 SDK를 기반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SDK 위에서 아까 뭐 적군 모의, 탐지체계, 정찰, 요격자산 이런 것들은 이제 일단 추상적 모델을 만들고, 일단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모델을 다 만드는 거네요, 모델을. 네, 맞습니다. 만든 다음에 데이터가 구체화되면 그때 가서 이제 또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네요. 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구체화라는 게 이제 표현이 되면은 추상적 모델이 구체화되고 더 실제에 가깝게 되면은 아까 이제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DME 단계까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DM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적으로 실제 환경에서 내가 만든 모델이 어떻게 이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화를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앞전 단계에서 MBSE 단계에서는 이제 그 현재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확정짓지는 않지만 이런 추상적 모델링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상호작용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킬체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해왔는데, 첫 번째로 이제 아군의 UAV가 적군의 이제 위험 지역을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탐지를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도 적군의 이제 미사일 발사대를 탐지를 이제 한 순간부터 적군의 미사일이 이제 발사가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개발 중인 유도 미사일 체계에서 유도 미사일 모델을 통해서 해당 미사일들을 다 요격하고, 요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상호작용 같은 것도 레이더에서 어떻게 해당 오브젝트가 탐지가 됐는지 SDK를 가지고서 분석 데이터를 통해서 인풋 데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제 후반부에 가서 이제 원점 타격까지 진행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전체적 미션을 구성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그 미사일도 보면 뭐 초음속 미사일도 나오고 뭐 핵폭탄도 나오고 굉장히 드론도 나오고 굉장히 계속 복잡해지니까 그런 것들 계속 여기다 반영하면서 하는 게 제일 쉽지 않겠네. 근데 이제
저희가 최초에 이제 디지털 모델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잖아요. 디지털 모델이라고 하면 사실 블록처럼 끼워 넣을 수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라서 네. 이게 새로운 어떤 객체가 늘어나면 그 블록을 가져다가 끼는 형태로 충분히 확장성 있게 만들 수가 네네.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보실 사례는 위성 충돌을 이제 회피하는 시스템인데요. 그 저희가 위성을 이제 운영하거나 발사하는 데 있어서 이 위성이 라이프 타임이 길면 길수록 효율성이 이제 증가되는 그렇죠. 거는 상식적인 이제 얘기죠. 그랬을 때 이 위성을 위협할 수 있는 건 사실은 약간 무식한 질문. 우리나라 위성이 좀 돌고 있나요? 지금 있어요? STK에서 네. 그 코리아라고 저희는 이제 남한이라고 검색을 하면 운용 중인 위성에 대해서 가장 최신의 정보를 다 업데이트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돌고 있어요? 어쨌든 돌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네, 돌고는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성을 이제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 우주에는 굉장히 많은 쓰레기, 뭐 위성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위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갖고 충돌을 피하는 건 아닙니다. 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STK에서는 이제 위성을 충돌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위성이 언제 어떤 위협에 처할 수 있다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사용자가 검증하고자 하는 모델, 즉 위성 충돌 회피 모델을 인풋 데이터로 두면 그 충돌 회피 모델에서는 언제 얼마만큼 고도를 상승시켜서 이 충돌을 피해라. 그리고 충돌을 피한 후에는 다시 원 자리로 돌아와라. 이런 식의 이제 시퀀스를 수행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매뉴버, 그러니까 엔진을 분사시켜서 이걸 회피하는지를 STK에 보면 에스트로게이터라는 프로파게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프로파게이터라고 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일종의 보관법이거든요. 궤도를 생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고정미러 에스트로게이터를 통해서 위성의 회피를 모의를 하고 분석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위성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안정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제 상호작용적인 분석 데이터까지 이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 이 위성이랑 충돌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뭐 또 물체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일단 네. 뭔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야 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어떤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STK는 하루에서 2회에서 3회 정도 전체 우주 정보에 대한 그 TL이라고 하는데요. TL 정보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아, 하루에 2, 3번? 네, 2번에서 3번 정도가 그걸 NCS가 해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오. NCS에서 그걸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그 TL 정보가 사실은 이제 평균 관측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STK에서는 그 확률에 대한 거를 이제 접근하고자 어떤 캡슐의 형태의 확률 분포를 그릴 수 있는 형태로 분석을 지원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동영상을 보시면서 잠깐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지구를 이제 돌고 있는 우주 물체들을 다 표현한 거거든요. 네. 저런 그 대략 한 13,000개, 14,000개 정도가 넘는 우주 물체를 다 표현을 하고 저희가 지금 예제로 우리나라 아리랑 위성을 몇 개 올렸습니다. 궤도를 생성해서 올렸을 때 충돌이 이제 위협이 될 만한 이제 위성들이 저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현재는 아리랑 위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우주 물체가 저렇게 접근을 했을 때 이게 언제 이제 저런 식으로 녹색 캡슐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녹색 캡슐이 사실은 이제 확률 값에 표현한 거거든요. 3축에 대해서 이제 진행 방향에 대해서 확률 값을 표현을 하고 충돌의 확률이 굉장히 이제 근사하다. 인터섹션이 발생했다. 했을 때 저희가 매뉴버 기동에서 저 위쪽에 보시면 이제 노란색 이런 그 회피해서 얻는 효과를 분석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충돌을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위성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위성을 운영하는 뭐 기관 입장에서는 거의 필수일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죠. 네, 굉장히 유용한 툴인 건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우리나라 기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새틀라이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위성 중계기를 모의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실제로 이제 위성 중계기에 저희가 매번 뭐 전파를 쏴서 통신을 모의할 수가 없으니까 STK를 가지고 위성 중계기를 모의해보자는 컨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가진 검증 대상 모델은 안테나 빔 조향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안테나를 어디로 조향을 시켜야 내가 위성과 잘 바라볼 수 있어서 링크가 오래 유지되는가. 이걸 좀 이렇게 예를 좀 들어주면 또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뭐 아무 예나 적용. 이제 저희가 이렇게 3명이 있으니까 네. 저희가 세 명이서 선을 연결한다고 하면 네. 그 MC분께서 프로님한테 선을 전달을 해주시고 제가 선을 이렇게 잡는 구조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스튜디오를 돌아다니면 선이 끊기거나 혹은 어디에 꼬이거나 하는 과정들이 생기잖아요. STK에서는 그런 거를 사실 이제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비행체가 되는 거고 프로님이 위성체 그리고 MC 분께서는 GCS 기지국이 되는 센터. 거예요. 센터. 센터에서 명령을 내리면 위성을 통해서 비행체로 이렇게 명령이나 아니면 비행체에서 생성되는 어떤 패킷이 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이쪽 가운데 역할을 하는 것을 STK를 가지고선 저희가 모의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드론이건 네. 아니면 미사일이건 간에 네. 가다가 얘가 뭔가 통신 끊겼어. 네. 그러면 저 위성이 그걸 보고서 네. 얘 상태를 본 다음에 나 같은 이제 그걸 통제하는 이제 기지국에다가 네. 알려주면 내가 센터에서 뭔가 또 다른 명령을 내리고. 네, 그렇죠. 쉽게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래서 패킷이 끊기면 뭐 재전송하는 그런 로직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모의를 했었습니다. 요새 워낙 뭐 이렇게 보면 뭐 드론 네. 전쟁에서 드론이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드론 같은 거 할 때 또 미사일도 인텔리전트한 미사일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거에 뭐 필요성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그 뭐 제가 자세히는 뭐 좀 말씀드리기가 끔찍하지만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 이제 STK가 이제 위성을 이제 모의하는 거에 최적화된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데이터를 활용할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 꼭 무기가 아니더라도 네. 뭔가 어떤 모빌러티 쪽이랑 뭔가 얘가 적용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또 뭐 유행하는 그 NTN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논 터레스트리얼 네트워크라고 해갖고 기지국이 원래 지상에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위성으로 올리는. 기지국을 위성에다가?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테스트할 때도 STK가 굉장히 이제 그 통신 분석도 되고 위성체도 궤도도 생성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아니 기지국을 위성에다가 넣으면 뭐가 좋아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심각하다. 원래는 이제 국내에서만 예를 들어서 통신이 가능했다고 하면 배를 타고 대서양에 가서도 5G 통신을 이제 이용할 수가 있고 정말 전 세계의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느새 몇 년 전부터 삼성이나 뭐 LG, 애트리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재밌는 분야네. 네. 그래서 이제 본 시나리오는 이제 GCS에서 명령을 내리면 이제 이지스함에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그 미사일이 어떤 명령 신호를 받아서 지금 본인의 스테이트와 명령의 값을 이제 서로 송수신하는 것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지형 때문에 이제 차폐가 생겨서 통신이 끊겼다가 붙었다가 하는 것도 다 모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중계기에서는 통신을 뭐 끊고 패킷을 뽀개고 하는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임무도 중간에 가다가 변경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임무도 잘 전달해서 이런 식으로 타겟을 변경해서 뭐 공격을 해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볼 거는 이제 STK를 가지고 혹시 AI 환경을 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주제를 얘기를 할 건데요. STK는 굉장히 이제 의사결정 학습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학습 환경을 생성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쉽고요.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제어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스텝을 한 단계, 그러니까 타임 스텝을 한 단계 넘어섰을 때 그 상태에서 전체적인 스테이트 분석도 STK가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고신뢰성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스테이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화 학습을 한다고 했을 때 리워드 구성을 하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모델 기반이니까 항상 그 스테이터스를 체크하기가 쉽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를 가지고 리워드를 계산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뭐 적용을 하는 분은 어떤 데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강화학습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라고 한다고 하면 시뮬레이션 환경을 설정하는 부분은 이제 앞서서 보신 것처럼 북한의 뭐 적국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상태 및 행동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는 이제 이제 이쪽으로 이제 상대편의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그 상태 데이터를 이제 계속 수신을 받는 거죠. 이 수신을 받았을 때 어느 배터리라고 하는 요격이 가능한 시스템에서 어떻게 공격을 해야 요격 확률이 높아지는가. 네네네. 이렇게 공격하니까 요격이 더 잘 되더라 하는 리워드 포인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네네. 이거를 이터레이션을 이제 반복해서 더 나은 그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학습 모델로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그 방위 산업이 세계적으로 많이 또 이렇게 수출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떤 무기 단품으로 수출이 되지만 네. 이런 것이 나중에는 전체 시스템으로 플랜트 수출하듯이 이런 것도 나중에 가능할 것 같은데. 사업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본인이 하셔야지. 아닙니다. 본인이 하셔야지. 그러면 진책임님은 지금 주로 항상 이렇게 상담하시고 컨설팅해주고 하시는 데들이 이런 이제 방위산업 쪽이나 네. 항공, 우주, 네네. 연구소 이런 네. 분들을 많이 만나시겠네요. 네. 대부분이 이제 이쪽 군수 업체나 이제 방위산업 쪽에 있으신 분들. 요즘에는 이제 STK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는 우주 쪽입니다. 네. 우주 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실제로 이제 그 필드에 있는 분들을 만나시니까 네. 우리나라 우주산업이라든지 네. 방위산업이 뭐 한 5년 전에 비해서 좀 뭐 많이 확 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냥 개인적인 느낌, 그냥 개인적인 느낌. 저희 나라의 방산산업은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가 답변인데? 굉장한 뭐 어떤 점에서 우리나라 경쟁이 있어요? 어떤 점에서? 저희 나라가 또 아시다시피 뭐 미사일 같은 거 사거리 늘리는 속도만 보더라도 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만 봐도 사실은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면은 미사일을 멀리 날릴 수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미사일뿐만 아니라 그게 위성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 발전 속도만 보면 저희 나라 정말 굉장히 뭐 압도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뭔가 뭐 오늘 주제에서 안 다른 거지만 네. 제약이 있죠. 사거리에 대한. 그 뉴스에서 저도 이제 좀 보긴 했는데 많이 그게 해제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사거리 늘리는 건 지금 북쪽에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문 또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또 피드백이라든지 뭐 자료 취하는 것들은 설문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승민님, 위성 경로를 예상하고 충돌 위험이 발생한다면 위성의 속도를 조정해서 위치를 조정하는 건지요? 변화에 대한 데이터 수치는 주기적으로 공유 진행되는 건지요? 이 부분은 이제 앞선 모델은 고도 데이터를 이제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있거든요. 그 속도는 이제 뭐 유지하면서 고도를 상승시키면 어쨌든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아까 그 NCC에서 네. 그 STK 위성에 대해서 하루에 네. 뭐 두세 번 네. 계속해서 자료 업데이트를 해준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우주 쓰레기가 네. 갑자기 뭐 해성 같은 게 실시간으로 막 지금 오고 있어. 그런 것도 어떻게 그런 것들은 어떡하죠? 그런 것도 업데이트 해주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네, 왜냐면 이제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루 2회에서 3회를 업데이트 해주니까 그게 순간적으로 뭐 지구에 바로 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업데이트를 해줄 겁니다. 임종택님, 위성 충돌 회피 시스템은 군집 드론 비행 시 충돌 회피 모델을 적용한 것인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위성 충돌 회피를 타겟으로 개발된 모델이고요. 군집 드론이 뭔가요, 일단? 군집 드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드론을 이제 한 대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 대를 운영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는 편대로 해가지고. 네네 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군집 드론도 서로 충돌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것도 SDK를 통해서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네. 그래서 근데 어떠세요? 지금 방위산업에 있는 분들이나 항공우주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이런 SDK를 이제 실제로 네. 본인들 그분들은 도메인을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뭐 SDK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분들이 이걸 뭐 적용하고 하는데 배우고 러닝커브라든지 이런 네. 것들은 어떤가요? 실제로 SDK를 뭐 국가연이든 항공연이든 굉장히 잘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 툴을 가지고서 진짜 많은 분석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 분석을 통해서 모델 최적화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교육을 이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교육도 받고 NCS에서도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다 그 구현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그게 뭐 일일이 처음부터 다 짜는 게 아니라 우리가 API 이용하듯이 네. 컴포넌트를 딱 붙여서 인풋 아웃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을 것 같진 않아. 어떻게 보면. 저 열심히 사용하시면은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김용복님께서요.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이 항공 우주 및 방위 산업에서 시스템 설계와 운영의 초기 단계에서 위험을 줄이는데 어떻게 기여해 줄 수 있는지요? 특히 실제 운영 환경을 디지털 시뮬레이션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V 사이클 왼쪽 부분, 그 제품을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 사이클에서 V 모델의 왼쪽. 예, V 모델의 왼쪽에서 이미 디지털 트윈 모델을 하나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그럼 아직 나온 게 없는데 무슨 트윈입니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체계에 탑재되어야 되는 어떤 페이로드라든지 그 어떤 뭐 센서, 제압상, 뭐 안테나 조건들. 이런 스펙들을 다 넣고 미션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이제 미션에서 평가를 하면 이 미션에서 야 얘는 안테나가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 스펙이 좀 올라가야겠다. 아니 뭐 연료통은 좀 더 커야겠다라든지 어떤 실제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스펙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거든요. 그럼 구체화된 걸 가지고 만든 다음에 이제 실제 시제품이 나오면 그걸 안 하고 만들었을 때 대비 그렇죠. 훨씬 그렇죠. 이터레이션 되는 그런 시간들을 그렇지. 줄일 수가 있거든요. 비용과. 우리가 그 이번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 예.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를 보고서 코딩을 할 때 그 테스트 포스트 코딩처럼 테스트를 하는 것들을 다 넣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항상 뭐 변화가 생기면 얘가 테스트가 제대로 되는지 체크를 하니까 계속해서. 하나를 만들 때 그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기 전에 그것들이 다 모여있는, 시스템적으로 모여있는 어떤 미션에서 다 평가를 해보고 거기서 이제 괜찮으면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험과 기간의 단축에는 분명히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분께서 디지털 트윈 기술과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의 통합이 방위 시스템의 예측 유지 보수 및 성능 최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요? 이 통합이 기존 엔지니어링 접근 방식에 비해서 어떠한 실질적인 이점을 제공하는지요? 이제 V 사이클의 끝에서 실제 제품이 나오고 이제 운영 단계에 들어갔다 그러면요. 그럼 이제 어떤 특정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트러블 슈팅이 필요할 수 있고, 그럼 그 부분은 시스템 모델에 이미 하나의 모델링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그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면 그냥 개발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이게 바뀌었을 때 이 전체 미션에서 어떻게 퍼포먼스가 나올지를 평가를 하고 그 부분을 수리를 하거나 보존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택님, MBS의 설계 모델은 디지털 트윈 모델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지요? MBSE 모델이 있으면 그 NCS로 따지면 이제 모델 센터 그리고 뭐 솔루션 아키텍처 모델과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디지털 트윈을 하는 트윈 빌더라고 하는 제품도 있는데 이 모델 센터 트윈 빌더 전부 다 SDK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럼 하나의 예를 들면은 SDK의 비행기에 하고 있는데 비행기의 이런 자세를 제어하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SDK가 그 모델을 트윈 빌더에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트윈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시스템 모델을 붙여갖고 비행기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단순히 MBS이든 디지털 트윈이든 SDK랑 연결하는 방법은 사실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네네. 백현복님,
저는 국방 표준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인데 DoD의 경우 미션 엔지니어링 분야 가이드북을 제공하는 등 2018년 국방 획득 체계 개혁 시 AAF와 함께 각종 가이드북을 제시하였습니다. 모사, 미션 엔지니어링, 모사 등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가운데 SDK는 국방부보다 주로 방위산업체에서 활용되는 것인지요? 모사 같은 경우는 한국 같은 경우는 K모사라고 하는 모사가 뭔가 일단? 저게 모듈러 오픈 시스템 어셈블리인가 정확히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컴포넌트별로 모듈화해서 개발한다라는 그런 오케이. 취지를 담고 있는 건데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결국은 어떤 페이로드 각각의 컴포넌트 레벨로 다 모델링이 구성화되어 있으면은 그것을 모델 베이스된 시스템 엔진을 끌고 올 수 있고 모델 SDK에서 반영할 수 있는 건데 이 SDK를 활용하는 거는 뭐 미국의 사례를 본다고 그러면 미국 군대, 공군, 육군 그리고 관련된 연구소들, 관련된 방위산업체 다 활용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3군을 통해서 사관학교나 이런 쪽에 저희가 SDK 라이센스도 지금 비증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꼭 국방부라기보다는 그 우리나라 군대 그리고 군대에 필요한 체계를 개발하는 업체들, 방위산업체들 전부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정기성님,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상황을 비교해서 정확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지요? SDK의 TTK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일단 어떤 모델 상에서 SDK 상에서 비행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사용된 도구인데, 그래서 어떤 비행 플랜을 세우고 그럼 비행 플랜별로 나올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 비행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다시 SDK에 집어넣고 비교한다든지 이런 또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테스트 결과를 미션 데이터에 집어넣어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오늘 우리가 이제 항공우주 방위산업 쪽 얘기했는데, 항공우주 방위산업은 오늘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어보면 MBSE가 모델 베이스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거의 뭐 필수처럼 쓰여질 것 같은데 맞나요? 어떤가요? 이전부터 많이 사용되고는 있었습니다. 아, 네. 네네. 그래서 필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 뭐 항공우주나 방위산업 말고 일반 제조 기업들은 아직 MBSE가 그렇게 뭐 활성화돼 있나 어떤가요? 현황이 어때요? 넓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자동차, 조선 이런 쪽으로는 사실 되게 관심은 많으세요. 관심도 많고 실제로 자기들의 제품을 뭔가 시스템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컴포넌트 레벨로 내려오게 되면은 사실 개발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MBSE를 한번 해놓으면은 다음 개발할 때 계속 이게 성장하면서 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개발 기간이 짧고 비용이 작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변이 넓어지고 있는 단계이기는 한데 조금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뭐 제조업의 디지털화가 되려면, 더 확산되려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런 디지털 모델링으로 다 돼야지만 결국 다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것들이. 자, 그러면 오늘 네, 여기까지 Q&A 하도록 하고요. 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맞춰갈까요? 네. 하나 놓친 질문이 있는데, 네네. 그 중간 정도예요. 그 현재 업계 동향 및 앞으로의 네네. 발전 방향, 요거 말씀드리면서 결혼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유무인 복합 체계라고 하는 그 멈티라고 하는 키워드가 최근에 또 인기가 있고, JADC2라고 그래서 전 영역, 뭐 통합 합동 체계 이런 뭐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네. 전부 다 뭐 군사 관련된 용어라고 보일 수 있는데, 결국은 그런 앞으로의 전장 시스템을 평가하는, 그리고 미션으로서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게 앞으로의 추세라고 그냥 보여지기 때문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많이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 방위산업도 이런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이 저변이 더 넓어질 거고, 그게 확장되지 않으면은 다른 나라를 따라가지 못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전망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북 애들 때문에 이게 핵이 이제 뭐 당면한 위협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단순 미사일이 아니라 핵에 대한 다양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대비를 하려면 그런 다양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더 빠꼼하게 더 잘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그것들을. 맞습니다. 자,
진책이님? 네. 그 기존의 STK를 MBSE로만 활용한 사례가 많았었는데요. 향후에는 AI 적용 사례도 많이 연구하고 적용하는 이제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자, 또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T 전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 생동감 있는 생방송 토크 웨비나에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